회색빛 콘크리트가 사방을 짓눌렀다. 청주교도소의 대기실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색을 빨아들이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먼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이 뒤섞여 눅눅하게 떠다녔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한서연은 이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흑요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긴 생머리, 몸에 꼭 맞지만 조금도 화려하지 않은 짙은 남색의 비즈니스 슈트,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가죽 가방. 언뜻 보기에 그녀는 유능하고 냉철한 도시의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평범한 직장인의 것이 아니었다. 등은 꼿꼿했지만 경직되지 않았고, 호흡은 깊고 일정했으며, 시선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대기실 안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훑고 있었다. 오른쪽 구석의 CCTV 카메라 렌즈 각도, 비상구까지의 거리, 교도관들의 무기력한 동선, 다른 면회객들의 불안한 눈빛과 초조한 손동작까지. 그녀의 뇌는 이 모든 정보를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것은 10년 넘게 몸에 밴 지울 수 없는 습관이었다. 국가정보원, NIS의 최정계 해외 파트 블랙 요원으로서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한때 그녀의 세상은 이런 회색빛이 아니었다. 7년 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합광장은 축제를 즐기는 인파로 가득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서연은 선글라스 너머로 목표물을 쫓고 있었다. 북한의 핵기술을 빼돌리려던 러시아 마피아 조직의 연락책, 그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다. 단서는 단 하나. 오후 3시 정각에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척하며 왼쪽 손목의 시계를 3번 두드리는 남자, 광장의 소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속삭임 속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들었다.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서 이상 행동 패턴을 보이는 단 한 명을 찾아내야 했다. 그때 한 남자가 시계를 확인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빙고! 그는 평범한 중년 신사처럼 보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진 소형 권총의 윤곽이 보였다. 그녀는 연인에게 다가가듯 자연스럽게 그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이 그의 옷에 실수로 묻었을 때, 그의 몸에 추적장치가 부착되고 그의 손에 있던 서류 가방은 내용물이 바뀐 채 그녀의 손으로 넘어왔다. 모든 것은 5초 안에 일어났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의 차가운 긴장감과 지금 느끼는 고통은 질적으로 달랐다. 베를린에서의 위험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차가운 대기실에서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무력감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 동생 한민준이 저 벽 너머에 있었다. 로봇 공학의 천재라 불리며 KAST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였던 동생. 그 애가 산업 스파이 및 연구소 폭파 미수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이곳에 갇혀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닷새 전 새벽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누나, 나 아니야. 정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동생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SJ그룹의 유능한 한서연 팀장이 아닌 동생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누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전사였다. 그리고 전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육중한 체구의 교도관이 어슬렁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잔뜩 기름 낀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꼭 끼는 제복 위로 튀어나온 배에는 그의 나태함과 오만함을 대변하는 듯했다. 명찰에는 교정관 마동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동철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마치 시장에서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그 시선의 서연은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면회는 처음인가?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먹은 것처럼 느끼하고 거만했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간결하게 대답했다. 네, 동생 면회 왔습니다. 동생! 마동철의 입가가 비열하게 뒤틀렸다. 이렇게 예쁜 누나를 둔 동생은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을까? 깡패 새끼, 아니면 어디 계집애 하나 잘못 건드렸나? 그의 저속한 단어 선택에 대기실의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이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다. 이곳에서 교도관의 권력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연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NIS에서 배운 분노 조절 호흡법, 들숨의 냉정을, 날숨의 감정을 뱉어낸다. 지금은 저 자의 비위를 거슬러 좋을 것이 없었다. 동생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연구소 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아하, 그 머리 좋은 범죄자 새끼구만. 요즘 것들은 머리가 좋아서 더 큰 사고를 친다니까. 마동철은 만족스러운 듯이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근데 말이야, 여긴 험한 곳이라 당신처럼 곱상한 여자가 혼자 오기엔 좀 위험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의 눈이 다시 한번 서연의 몸을 훑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추잡한 제안이었다. 서연의 오른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주먹을 쥐었다. 저자의 목뼈를 부러뜨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의 야수를 억눌렀다. 조언 감사합니다. 서연의 차갑고 정중한 대답에 마동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조롱당했다고 느낀 것 같았다. 그때 젊고 경박해 보이는 교도관 2명이 다가와 마동철의 옆에 섰다. 한 명은 팔에 문신이 살짝 엿보였고 다른 한 명은 비쩍 마른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명찰에는 각각 교사 최진혁, 교사 박광수라고 적혀 있었다. 최진혁이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이야, 마감님,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연예인 아닙니까? 박광수가 음흉하게 웃으며 거들었다. 이런 분이 면회에 오면 수감된 놈도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가씨? 동생이 여기서 잘 지내게 하려면 누나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알죠? 그들의 저급한 농담이 대기실에 울렸다. 서연은 그들을 무시한 채 정면만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자극했다. 최진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려 했다. 왜 대답이 없어? 우리가 무서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나?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진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에 최진혁은 자기도 모르게 주춤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 마주친 초식동물처럼 본능적인 위협을 느낀 것이다. 제 동생의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무가 없으시면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대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교도관으로서 온갖 흉악범들을 다뤄왔던 그들이었지만 이토록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마동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의 구역에서.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일개 면회객 여자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었다. 이 계집애가 보자 하니까 마동철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1352번 한민준 면회인 들어오십시오.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구원의 소리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3명의 교도관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오늘 일은 기억해두겠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고 침착한 걸음으로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 안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3명의 교도관은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최진혁이 침을 뱉으며 말했다. 씨발, 저년 뭐야 눈깔에 살기가 가득하네. 박광수는 여전히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다. 성깔 있는 여자가 더 맛있는 법이지. 두고 보라고. 저런 년들은 몇 번 밟아주면 금방 질질 짜면서 매달리게 되어 있어. 마동철은 말없이 서연이 사라진 복도를 노려보았다. 그는 분노와 함께 기묘한 흥분과 정복욕을 느꼈다. 그는 이 교도소의 왕이었다.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 저 여자를 반드시 꺾어버리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고고한 백조가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용이라는 사실을 복도를 걷는 서연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동생을 만나기도 전에 이런 더러운 일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냉정해졌다. 저들은 단순한 쓰레기들이 아니었다. 저들은 이 교도소 시스템의 부패를 상징하는 암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암은 뿌리째 도려내야만 했다. 면회실로 들어서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동생의 상태 확인, 정보 수집, 외부 조력자 확보, 그리고 방역. 이것은 더 이상 동생을 구출하는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이 썩어빠진 곳을 정화하는 대청소 작전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눈이 베를린의 그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면회실은 모든 인간적인 온기를 거세하는 공간이었다. 두꺼운 방탄 유리가 차갑게 두세 개를 갈라놓았다. 서연은 낡은 전화 수화기를 들었고 유리 너머의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서로의 목소리가 왜곡되어 들려왔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시면이 놓여 있는 듯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 아팠다. 그녀가 알던 한민준이 아니었다. 총명함과 자신감으로 반짝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절망과 공포가 깃든 잿빛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다. 항상 단정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인복은 그의 마른 어깨 위에서 겉돌았다. 왼쪽 뺨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이었다. 누나! 수화기를 타고 넘어온 민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힘이 없었다. 서연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억지로 삼켰다. 지금 그녀가 무너지면 민준은 기댈 곳이 없었다. 민준아, 괜찮아. 바보 같은 질문이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민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서연은 평생 동생의 눈물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 무릎이 깨져도 울지 않던 아이였다. 그런 동생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 아니야, 누나.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안 그랬어. 정말이야. 누난 믿어주지. 믿어. 서연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흘러내렸다.
다들 내가 그랬대. 경찰도, 검사도, 변호사까지도 증거가 너무 명백하대. 내가 미친놈이래. 근데 나 정말 아니야. 알아. 그러니까 똑똑히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혼란에 빠진 현장 요원을 진정시키고 핵심 정보를 보고하게 만들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그 목소리에서 희미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진행하던 프로젝트 때문이야. 카이론 프로젝트. 카이론 프로젝트. 서연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SA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KAIST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로봇 의수 개발 프로젝트. 민주는 그 프로젝트의 최연소 팀장이었다. 인간의 신경, 신호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실제 팔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는 의수를 만드는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였다. 거의 완성 단계였어. 2주 뒤면 시제품 발표였고 성공하면 우리 SJ그룹이 의료 로봇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어. 경쟁사인 태영바이오를 수십 년은 앞서가는 기술이었지. 태영바이오. 서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SA그룹의 오랜 경쟁사이자 비도덕적인 경영으로 악명 높은 기업이었다. 태영바이오 회장 아들 이재성 상무가 몇 번 나한테 접촉해 왔어. 자기네 회사로 오면 지금 받는 돈의 10배를 주겠다더군. 기술을 통째로 넘기라는 얘기였지. 당연히 거절했어. 이건 내 꿈이었으니까. 민준의 눈에 잠시 과거의 총기가 스쳤다. 하지만 이내 다시 절망의 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랬더니 그자가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사고가 나던 날 밤 난 최종 테스트 때문에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선배 하나가 찾아와서 커피를 건네주더군. 아무 의심 없이 마셨는데 그 뒤로 기억이 끊겼어. 민준의 주먹이 분노로 떨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연구실은 아수라장이었고 소방관들이 날 깨우고 있었어. 폭발물 타이머랑 설계도가 내 사물함에서 나왔대. CCTV 영상에는 내가 비틀거리면서 폭발물을 설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약물 검사에서는 환각 성분이 검출됐어. 모든 증거가 날 가리키고 있었지. 내가 기술 유출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연구소를 폭파하려 한 미치광이 과학도가 되어 있었던 거야.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울 듯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인생과 꿈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랄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다. 그 선배는 사고 직후에 해외로 출국했대. 연락 두절이야. 이재성이 매수한 거겠지?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누나, 진짜 지옥은 여기 들어와서 시작됐어.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쥔 손으로 자신의 멍든 뺨을 가리켰다. 여기 교도관들, 그놈들이 이재성 쪽 사람들이었어. 들어온 첫날부터 날 독방으로 끌고 가서 말하더군. 얌전히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감방에서 조용히 썩으라고. 만약 딴 생각을 하거나 항소 같은 걸 하면 누나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 순간 서연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대기실에서 마동철 일당이 그녀에게 보냈던 그 탐욕스럽고 음흉한 시선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이었고 동생을 협박하기 위한 사전 탐색이었던 것이다. 그자들이 누나 사진을 보여줬어. 직장이 어딘지, 집이 어딘지도 다 알고 있더군. 누나가 혼자 산다는 것까지도.
만약 내가 입을 잘못 놀리면 누나가 밤길에 험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변호사한테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어. 누나가 다칠까봐. 너무 무서워서. 민주는 결국 오열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자신의 무력함과 누나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다. 그녀의 동생이 저 벽 너머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심장을 찔렀다. 이재성, 그리고 마동철. 서연은 그 이름들을 자신의 기억 가장 깊은 곳, 제거해야 할 타겟 리스트에 새겨 넣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무너진 동생을 일으켜 세워야 했다. 서연은 눈을 뜨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고개 들어. 누나 봐. 민준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서연은 유리창에 손바닥을 가져다 댔다. 우리 어릴 때 하던 북극성 놀이 기억나? 민준의 흐린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북극성 놀이.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단둘이 남았을 때, 무섭고 외로울 때마다 서연이 동생을 위해 만들어낸 놀이였다. 세상이 다 어두워져도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보고 찾아오라는, 그것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자 암호였다. 내가 길을 만들 테니 믿고 기다려라.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아주 밝게 빛나고 있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북극성만 보고 있으면 돼. 알겠지? 민주는 서연의 눈을 보았다.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던 강하고 믿음직한 누나의 모습을 보았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잊고 있던 그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췄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교도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둘 사이의 대화를 끊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보며 힘주어 말했다. 일주일, 아니, 닷새면 돼. 그것은 약속이었다. 민준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교도관들이 들어와 그를 거칠게 끌고 나갔다. 서연은 동생의 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굳건히 서서 지켜보았다. 면회실을 나온 서연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앞둔 요원의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다. 복도 끝에는 최진혁이 팔짱을 낀 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생이랑 얘기는 잘했어. 마음의 결정은 좀 내렸나? 서연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녀의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그 태도에 최진혁의 얼굴이 구겨졌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살기를 그녀에게서 느꼈기 때문이다. 서연은 교도소의 긴 복도를 걸어 나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작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타겟 분석, 정보망 재가동, 협력자 포섭, 증거 확보, 그리고 타겟 제거. 이것은 더 이상 동생을 위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과 오만한 자본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보여준 이들에게 정의가 얼마나 무섭고 철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전쟁이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전사가 벌이는 조용하지만 가장 잔혹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면회실을 빠져나오자 길고 어두운 복도가 이어졌다. 양쪽 벽에는 낡은 표어들이 드문드문 붙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세기발에 을신연스러움을 더했다. 서연은 일부러 발소리를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감각은 맹수처럼 예리하게 열려 있었다. 공기의 흐름,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교도관들의 잡담 소리,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시선까지 예상대로였다. 복도 중간,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동철, 최진혁, 그리고 박광수. 그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때처럼 서연을 가운데 두고 반원형으로 둘러쌌다. 퇴로는 없었다. 마동철이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동생 얼굴은 잘 봤나? 많이 상했지? 거긴 원래 그런 곳이야. 약한 놈은 살아남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동정심을 가장한 협박의 색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 동생을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해줄 수도 있어. VIP 대접을 받게 해주는 거지. 따뜻한 물로 샤워도 매일 하고 책도 마음대로 보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말이야. 박광수가 한 걸음 다가서며 기름 낀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는 마치 더러운 거래를 제안하는 사기꾼 같았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아가씨처럼 똑똑한 사람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텐데 교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내 동생의 안정과 아가씨의 작은 성의를 교환하는 거지. 성의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서연의 몸을 훑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다. 자신들의 권력 앞에 한낱 여자가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최진혁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는 셋 중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그가 성큼 다가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제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그의 팔뚝에는 조잡한 용문신이 꿈틀거렸다. 이봐. 계속 고상한 척할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돼. 내 동생 목숨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최진혁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서연의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그의 손가락이 살을 파고드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 순간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시간이 느려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최진혁의 거친 숨소리와 그녀 자신의 차갑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만이 들렸다. 그녀의 뇌는 0.1초 만에 수만 가지 계산을 끝마쳤다. 최진혁의 손목, 관절의 가장 취약한 부분, 손날로 내리치면 요골과 척골이 동시에 분쇄 골절될 것이다. 저항 불능, 박광수의 위치, 그녀의 오른쪽 1.5m, 왼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하며 오른발 뒤꿈치로 측두부를 가격, 뇌진탕으로 즉시 의식상실, 마지막으로 마동철 정면 2m, 가장 위협적이지만 가장 허점이 많은 타겟, 앞으로 튀어나온 복부 때문에 중심이 불안정하다. 최진혁을 처리하는 동시에 그의 복부를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린 후 그의 목에 팔꿈치를 박아 넣으면 경동맥동을 압박해 5초 안에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 단 3초.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폭발 직전의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긴장했다. 10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살인 기술이 본능적으로 깨어났다. 모스크바 뒷골목에서 마피아 조직원 5명을 맨손으로 제압했을 때의 그 감각, 다마스쿠스에서 테러리스트의 칼을 피하며 그의 심장을 꿰뚫었을 때의 그 냉정함. 그녀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NIS 심리전 훈련 교관의 목소리였다. 최고의 요원은 분노를 통제하는 자다. 분노는 강력한 무기지만
잘못 사용하면 내 자신을 베는 칼이 될 뿐이다. 임무를 기억해라. 감정은 사치다. 임무. 그렇다. 그녀의 임무는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동생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이재성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 교도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 동생의 유일한 희망인 자신이 똑같이 철창 안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재성과 마동철이 원하는 가장 완벽한 그림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서 모든 살기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계산된 냉정함과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내면의 야수를 다시 깊은 우리 안에 가두었다. 최진혁의 소나기 힘이 더욱 강해졌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움켜잡힌 자신의 팔을 잠시 내려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최진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듯이 그녀의 그 오만한 무시에 마동철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최진혁에게서 서연의 팔을 떼어내게 한 뒤 자신이 직접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에서 나는 담배 쩐내와 땀 냄새가 확 풍겨왔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좋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지. 마동철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들거렸다. 오늘 밤 10시 교도소 뒤쪽 보안 출입구로 와. 아무도 없는 내 사무실에서 내 성의를 보여주면 돼. 그럼 네 동생이 내일부터 황제처럼 지내게 해주지. 하지만 만약 네가 오지 않는다면 그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가워졌다. 내 동생은 오늘 밤 독방에서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될 거야. 어두운 곳에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아니면 흉악범들 방에 실수로 배정될 수도 있지. 이해했나? 그것은 더 이상 제안이나 협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다. 그의 더러운 엄지손가락이 서연의 입술을 문질렀다. 서연은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았다. 대답을 기다리는 세 쌍의 더러운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승리감과 정복욕이 가득했다. 어떤 여자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공포에 질려 울거나 애원하거나 아니면 체념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믿었다. 서연은 마동철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고요하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 남자의 얼굴에 동시에 추잡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거봐. 넘어왔잖아. 그들의 천박한 머리는 서연의 말을 두려움에 의한 일시적인 저항, 혹은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한 밀당 정도로 해석했다. 마동철이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냈다. 그는 서연의 턱을 놓고 마치 선심을 쓴다는 듯이 그녀의 뺨을 두어 번 툭툭 쳤다. 그래야지. 똑똑한 줄 알았어.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내 인내심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전화 기다리지. 그는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거만하게 말했다. 그들은 길을 비켜주었다. 이제 그녀는 가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 사이를 지나쳐 걸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가 복도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자 박광수가 침을 삼키며 말했다.
저 콧대 높은 년이 결국 무릎 꿇는 걸 보게 되겠군. 오늘 밤 아주 재미있겠는데요. 마감님! 마동철은 담배를 꺼내 물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에 성공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대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서연은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철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무겁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 같기도 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는 눈을 감고 탁한 도시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온 공기가 그녀 안에 들끓던 사리와 분노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걱정하는 누나의 눈빛도 모욕당한 여자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타겟을 확인하고 작전 계획을 승인하고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하는 최정의 요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떠 있었다. 갱민호 실장님, 게임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은 이제부터 그녀가 정할 것이었다. 청주교도소를 빠져나온 한서연의 차는 서울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국도를 타고 가다 몇 번의 의미 없는 출구로 빠져나갔고 백미러에 비치는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낡은 트럭, 평범한 가족용 세단, 과속하는 스포츠카,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뒤를 쫓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의심은 요원의 생명이었다. 1시간 넘게 불필요한 기동을 하며 잠재적인 미행을 완전히 따돌렸다고 확신한 뒤에야 그녀는 차를 돌려 서울의 오래된 강북 지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재개발이 멈춘 듯 시간이 멈춘 낡은 다세대 주택가였다. 금이 간 담벼락, 녹슨 대문,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이곳에 국가정보원의 비밀 안가가 숨겨져 있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서연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한 번 더 경계한 뒤 3층의 평범한 현관문 앞에 섰다. 쌈고 2호. 문에는 낡은 복조리 장식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문손잡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삐빅하는 작은 기계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문을 닫자마자 다시 3중의 특수 잠금 장치를 걸었다. 안가는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 하지만 벽지는 소음과 전파를 차단하는 특수 소재였고 평범해 보이는 창문은 방탄 처리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소형 장비를 꺼내 집안의 모든 주파수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도청 장치나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확인 절차였다. 5분 후 스캐너의 화면에 클리어라는 녹색 문자가 뜨자 그녀는 비로소 입고 있던 재킷을 벗었다. 이제부터 이곳은 SG그룹 한서연 팀장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NIS 블랙 요원 에코의 작전 기지였다. 그녀는 벽의 일부처럼 위장된 패널을 열었다. 안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무기, 그리고 투박하지만 강력한 성능의 노트북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전원을 켜자 부팅 화면 대신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떴다. 그녀는 64자리의 랜덤 문자열 암호를 입력하고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차례로 마쳤다. 3단계의 보안을 통과하자 마침내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위에는 어떤 아이콘도 없었다. 모든 것은 명령어로만 실행되는
그녀만을 위해 커스터마이징된 운영체제였다. 작전명 케르베로스, 머리가 셋 달린 지옥의 파수견, 마동철, 최진혁, 박광수. 그녀는 3명의 타겟을 그렇게 명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 사슬을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주인, 하데스, 바로 이재성이었다. 서연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접속한 곳은 경찰청과 검찰의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미 이재성의 손길이 닿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가 접속한 곳은 더 깊고 어두운 곳. 국세청의 서버와 금융정보분석권의 서버를 연결하는 그림자 네트워크였다. 현역 시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녀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백더였다. 불법이었고 발각되면 국가 기밀 유출죄로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규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첫 번째 타겟. 마동철, 그의 30년치 공무원 기록과 재산 변동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다. 평범한 교정 공무원의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산 증식이 눈에 띄었다. 5년 전 그의 아내 명의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한 기록. 2 자녀는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에 유학 중이었고 연간 학비만 2억 원이 넘었다. 서연은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했다. 그녀는 마동철이 차명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1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계좌들에는 매달 일정한 날짜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고 있었다. 입금자는 유령 회사이거나 대포 통장이었지만 서연은 그 자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몇 시간을 매달린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 돈의 최종 출처가 태영바이오의 한 자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희미한 고리를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유의미한 연결고리였다. 더 깊이 파고들자 마동철의 더러운 사생활이 드러났다. 그는 상습적인 불법 스포츠 도박 중독자였다. 최근 큰 돈을 잃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이 포착되었다. 약점이었다. 돈 때문에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 조종하기 쉬운 타입이었다. 다음은 최진혁과 박광수. 그들은 마동철에 비하면 하찮은 좀도둑 수준이었다. 최진혁은 폭력 전과가 여러 건 있었지만 교도소 내부의 윗선 비호 아래 번번이 징계를 피해갔다. 박광수는 아내 명의로 상가 건물을 여러 채 사들이며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좌에도 역시 출처 불명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꽂히고 있었다. 마동철이 던져주는 떡고물을 받아먹는 하이에나들이었다. 서연은 입금된 날짜들을 민준의 사건 일지와 대조했다. 소름 끼치는 패턴이 드러났다. 민준이 구속된 바로 다음 날, 3사람의 계좌에 동시에 거액이 입금되었다. 1심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이 채택된 날에도, 민준이 교도소 내에서 사고로 다쳤다고 기록된 날에도 어김없이 돈이 들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임무에 대한 대가였다. 데이터의 파편들이 모여 거대한 음모의 윤곽을 드러내자 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민호 실장, 그녀의 NIS 시절 직속상관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요원의 철학을 가르쳤다. 과거의 한 훈련이 기억났다. 인질 구출 모의 훈련이었다. 서연은 성급하게 건물로 진입했고 인질은 구했지만 부비 트랩에 걸려 팀원 절반을 잃는 실패를 경험했다. 훈련이 끝난 후 강민호는 분해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연아, 정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다. 하지만 그 무기를 감싸는 완벽한 칼집은 인내다. 서두르는 자는 적을 베기 전에
제 손을 베게 되지. 적을 단칼에 배려하지 마라. 대신 사실이라는 이름의 쇠사슬로 적의 사지를 묶어라. 그들이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단단히 조여오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정보 요원의 싸움 방식이다. 그의 가르침이 지금의 상황에 경종을 울렸다. 지금 당장 이 정보를 들고 강민호 실장에게 달려가면 마동철 일당을 구속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꼬리에 불과했다. 몸통인 이재성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더 완벽한 쇠사슬이 필요했다. 서연은 수사 방향을 틀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변론, 증인들의 진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그녀의 눈은 기계처럼 허점을 찾아냈다. 폭발물 잔해를 분석했다는 전문가는 2년 전 태영바이오에서 거액의 연구 용역을 받은 인물이었다. 민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연구실 동료는 최근 아버지가 태영바이오의 자회사에 임원으로 특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매수가 아니었다. 법조계, 학계, 그리고 교정시설까지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안가는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으로 가득했다. 화면에는 관계도, 자금 흐름도, 사건 타임라인, 관련 인물들의 사진이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지휘본부의 상황판 같았다. 서연은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작전의 1단계, 정보 수집 및 분석이 끝났다. 그녀는 마동철 일당을 올가맬 금융 증거를 확보했고 그들을 이재성과 연결할 강력한 정황 증거들을 찾아냈다. 강민호 실장이 말한 쇠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완성된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비 보관함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서 매끈한 검은색 위성전화를 꺼냈다. 일반적인 통신망으로는 절대 도청이 불가능한 NIS 최고 등급 요원에게만 지급되는 비상 연락 수단이었다. 서연은 모니터에 떠 있는 마동철의 탐욕스러운 얼굴 사진을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 손안의 위성전화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고요한 준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폭풍을 부를 시간이었다. 위성전화기 너머로 몇 차례의 기계적인 연결음이 들린 후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암호화된 회선 특유의 미세한 노이즈가 섞여 있었지만 서연은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보안 회선 에코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옛 호출명을 댔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에코, 그가 가장 아꼈고 가장 뛰어났으며 5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난 요원의 이름, 그 이름이 이 비상 회선을 통해 다시 들려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계속해. 강민호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자 서연의 NIS 시절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철처럼 단단했다. 서연은 감정을 배제한 채 훈련받은 대로 보고를 시작했다. 작전명 케르베로스, 목표 지점 청주교도소, 내부 시스템의 전반적인 오염 상태 확인, 주동자는 하데스로 명명된 외부 세력으로 태영바이오 이재성 상무로 특정 사법 및 교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유착 정황 포착,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및 경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됩니다. 그녀는 동생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국가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보고하는
요원의 공식적인 보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사적인 감정을 이 보고서에서 완벽하게 분리해냈다. 따라서 클린 슬레이트 프로토콜의 즉각적인 발동을 건의합니다. 클린 슬레이트 프로토콜. NIS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공식 작전 규약. 국가기관 내부에 암적인 부패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절차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안보실장의 직권으로 사법, 행정, 정보기관의 최정예 요원들을 소집하여 정광석화처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는 극비 작전이었다. 과거 정권의 거대한 부패 스캔들을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처리할 때 딱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었다. 그것을 발동하라는 것은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하자는 의미였다. 수화기 너머로 강민호의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에코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과장하거나 섣불리 판단하는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가 클린 슬레이트를 언급했다면 상황은 그녀가 보고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았다. 에코, 보고 접수했다. 현 위치에서 대기하며 추가 지시를 기다려라. 이상. 알겠습니다. 북극성. 서연은 강민호의 호출명으로 응답하며 통화를 마쳤다. 북극성. 길 잃은 요원들에게 언제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존재. 그녀가 동생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말했던 그 단어는 사실 강민호 실장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다. 통화가 끊겼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집무실. 강민호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집무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세계 지도와 각종 안보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수십 개의 모니터였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 대신 여러 개의 암호화된 통신 장비만이 놓여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그림자 사령관이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에코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는 그 목소리 아래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와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단말기를 통해 한서연의 신상 파일을 열었다. 최근 제출한 휴가 신청서, 그리고 그 사유란에 적힌 동생의 이름 한민준, 소속은 KAST, 그리고 현재 상태는 청주교도소 수감 중. 퍼즐 조각들이 순시간에 맞춰졌다. 강민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태영바이오, 이재성. 그는 그 오만한 재벌 3세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마약, 폭행. 온갖 추문을 돈과 권력으로 덮어왔던 사회의 암적인 존재. 그 독버섯이 마침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자신의 가장 뛰어난 요원의 가족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에 헌신한 요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안보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다름없었다. 강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지금부터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늙은 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붉은색 직통 전화를 들었다. 비서실이나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직접 연결되는 라인이었다. 첫 번째 전화는 법무부 장관에게 연결되었다. 장관님, 강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은 국가 1급 비상사태에 준하는 보안을 유지해 주십시오. 법무부 감찰실에 당신이 가장 믿는 칼잡이가 누굽니까? 성역 없이 모든 것을 뵐 수 있는 사람으로. 두 번째 전화는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 부원장에게로 향했다. 부원장. 1시간 내로 대기업 비리 수사 및 방첩 활동이 가능한
최정계팀을 꾸려 대기시키시오. 특정 기업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소.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할 거요. 세 번째 전화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독사로 불리는 황진욱 부장검색에 연결되었다. 그는 정치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온 강골 검사였다. 황 부장, 오랜만이오. 곧 당신에게 아주 큰 사건이 배당될 거요. 아마 당신의 검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더럽고 거대한 사건이 될지도 모르지. 외압이 상상을 초월할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칼을 갈아두시오. 이번 사냥의 목표는 아주 큽니다. 전화를 받는 3명의 남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밤을 움직이는 실세들이었다. 그들은 강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정도의 어조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신호였다. 그들은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30분 후 청와대 지하 벙커에 위치한 비밀 회의실에 3명의 남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다. 법무부 감찰실장, NIS 국내 파트 총책임자, 그리고 황진욱 부장검사, 강민호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 중앙의 테이블 위로 빔 프로젝터가 작전명 케르베로스 사냥이라는 문구를 쏘아 올렸다. 강민호는 서연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모두 배제한 채 오직 팩트만을 전달했다. 청주교도소에서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있소. 단순한 뇌물 수수 차원이 아니라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수감자를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사법 시스템 자체를 기만하고 있소. 그리고 그 배후에는 태영 바이오가 있소. 그의 설명에 3 남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교도소 하나를 수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 기업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지옥의 문을 지키는 3마리 개를 사냥할 것이오. 그리고 그 개들의 목줄을 쥔 자까지 추적할 것이오. 법무부 감찰팀과 NIS 팀은 즉시 청주로 이동. 교도소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핵심 인물 3인을 체포. 격리 신문하시오. 황 부장검사는 서울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그들을 기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오. 여러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소. 보고는 4개만 직통으로 하고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무시하시오.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소. 질문 있나?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좋소. 그럼 지금 즉시 작전을 개시하시오. 강민호의 명령이 떨어지자 3 사람은 묵례를 하고 신속하게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몇 분 후 청와대 경내의 깊은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왔다. 번호판도 경광등도 없는 유령 같은 차량들이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한 여자의 조용한 외침에 응답하여 부패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해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안가.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아래에 얼마나 많은 추악함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녀는 잘 알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추악함을 향해 정의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었다. 청주교도소의 밤은 언제나처럼 무겁고 나태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교대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교도관들의 움직임은 더욱 해이해졌다. 중앙통제실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찰을 핑계로 휴게실에 모여 있거나 각자의 사무실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교정감 마동철의 사무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책상 위에 다리를 뻗고 있었다. 손에는 값비싼 시계까지 들려 있었다. 교도소 내에서는 금지된 물품이었지만 이 작은 왕국에서 그의 말이 곧 법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기를 내뿜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추잡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콧대 높은 암사슴을 마침내 굴복시켰다는 정복감에 온몸이 짜릿했다. 곧 그녀에게서 애원하는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직원 휴게실에서는 최진혁과 박광수가 동료 몇몇과 함께 포커를 치고 있었다. 판돈이 꽤 커졌는지 방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욕설로 자욱했다. 씨발, 오늘따라 패가 왜 이 모양이야? 최진혁이 카드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다. 박광수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음흉하게 웃었다. 최 교사, 오늘 밤에 더 재미있는 게임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힘 빼지 말라고. 안 그래.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한서연을 두고 더러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다. 그들에게 그녀는 이미 자신들의 소나기에 들어온 사냥감일 뿐이었다. 이 썩은 왕국의 왕과 그 하수인들은 자신들의 성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밤 10시 정각 교도소 정문에 헤드라이트를 밝힌 검은색 세단 5대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선두 차량이 멈춰서자 야간 근무를 서던 경비 교도관이 의무적으로 다가가 물었다. 신분과 용무를 밝히십시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없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경비 교도관은 플래시를 비춰 서류를 확인했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서류 상단에는 푸른 봉황이 그려진 청와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국가안보실 직속 특별감찰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차단기를 올렸다. 유령처럼 교도소 안으로 들어온 차량들은 중앙행정동 건물 앞에 일렬로 멈춰섰다. 차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고 10여 명의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에 귀에는 통신용 이어피스를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적진에 침투한 특수부대원들처럼 움직였다. 선두에 선 중년 남자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실 소속 저승사자로 불리는 윤태수 감찰팀장이었다. 지금부터 작전 개시한다. 알파팀은 통제실과 통신실을 장악.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라. 브라보팀은 교도소장을 확보. 사무실의 격리 조치. 찰리팀은 나와 함께 목표물 셋을 체포한다. 지금부터 내 허가 없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 움직여.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들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교도소장의 사무실. 그는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다. 누구시오? 교도소장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신분증과 함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국가안보실의 명령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한 특별감찰을 개시합니다. 소장께서는 지금부터 저희의 통제에 따라 이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교도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것은 평범한 감찰이 아니었다. 그의 작은 왕국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마동철은 여전히 시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거의 폭발하듯 열렸다.
윤태수 팀장이 직접 이끄는 찰리팀이 들이닥쳤다. 뭐야? 이 무례한 새끼들은. 마동철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자신의 사무실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윤태수가 그의 코앞에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법무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긴급 체포영장이었다. 직권남용, 뇌물수수, 직무유기, 자신의 모든 죄목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본 순간 마동철의 오만한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에서 시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뭔가 오해가. 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이 교도소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무력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휴게실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다. 문이 걷어차이며 열리고 감찰팀이 들이닥치자 포커를 치던 교도관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교사 최진혁, 박광수 체포한다. 최진혁은 본능적으로 저항하려 했다. 그는 의자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의 어설픈 저항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요원들 앞에서 무의미했다. 그는 순식간에 바닥에 제압되었고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수갑이 채워졌다. 반면 박광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너무 놀라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요원이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고 팔을 잡는 순간 그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지독한 오줌 지린내가 방 안에 퍼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3명의 주범이 체포되는 동안 교도소의 다른 교도관들은 복도에 늘어서서 이 모든 광경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 감찰팀은 일부러 그들의 체포 장면을 모두에게 노출시켰다. 썩어빠진 왕국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공개 처형이었다. 마동철, 최진혁, 박광수는 유치장이 아닌 행정동에 격리된 사무실 3곳으로 각각 끌려갔다. 감찰팀은 이미 그곳을 임시 신문실로 개조해둔 상태였다. 방 안에는 덩그러니 놓인 책상과 의자 2개, 그리고 구석에서 차갑게 모든 것을 기록하는 카메라 1대가 전부였다. 각각의 방에 혼자 남겨진 3 남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마동철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어떤 변명을 대야 하지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최진혁은 그저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쥔 채 의미 없는 신음만 내뱉고 있었다. 박광수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마동철의 모든 죄를 불어버릴 시나리오를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다. 고요한 복도에 윤태수 팀장의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마동철이 갇혀있는 첫 번째 신문실 문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두껍게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윤태수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의자에 앉아있는 마동철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본 후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는 들고 온 서류 뭉치 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로 쓱 밀었다. 그것은 마동철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태영바이오의 유령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은행 거래 명세서였다. 마동철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세상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이었다. 윤태수는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신문의 시작을 알렸다. 교정감 마동철 씨, 당신의 은퇴 자금 계획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천둥이 내리쳤다. 이제. 기나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신문실의 공기는 차갑고 밀도가 높았다. 최진혁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떨며
맞은편에 앉은 수사관을 맹렬하게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이 교도소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허세를 부리고 공격적으로 나가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밤중에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둬. 변호사, 내 변호사 불러. 맞은편에 앉은 수사관은 50대 후반에 인상 좋아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최진혁의 발악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따뜻한 차가 담긴 종이컵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최 교사, 진정하게. 우린 자네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뿐일세. 그의 부드러운 말투에 최진혁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사실 내가 아는 사실은 당신들이 불법적으로 날 감금하고 있다는 것뿐이야. 수사관은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찼다. 충성심이 강한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어리석음과 동의어가 되면 곤란하지. 자네가 지금 입 다물고 마동철 감을 감싸주는 동안 마 감이랑 박광수 교사는 지금 옆방에서 모든 걸 자네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뭐 개소리 집어치워. 수사관은 어깨를 으쓱하며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마동철과 박광수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된 가짜 진술서였다. 그럴싸하게 꾸며진 내용에는 최진혁 교사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으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감자 한민준을 과도하게 폭행했다. 우리는 말렸지만 통제할 수 없었다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파악하기론 한민준 학생에 대한 폭행은 자네가 주도했더군. 마 감은 그걸 말리려 했고 박 교사도 마찬가지고 뇌물을 받은 건 그들이지만 폭행을 저지른 건 자네야. 뇌물죄는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징벌적 폭행에 이은 살인미수는 최소 20년이야. 자네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마동철은 똑똑한 사람이야. 그는 자기 혼자 죽지 않아. 반드시 가장 약한 놈을 방패 삼아 빠져나가려 할 걸세. 그게 누구일까? 최진혁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단순한 머리가 수사관의 말을 따라 필사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마동철의 교활함, 박광수의 비겁함, 그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었다. 배신감과 공포가 그의 이성을 잠식했다. 그 개새끼들이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나. 우린 이미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자네가 자백하지 않아도 우린 마동철과 박광수를 기소할 수 있네. 다만 그렇게 되면 자네는 주범이 되는 거야. 하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생기겠지. 선택은 자네 몫이야. 의리 없는 충성을 지키다. 혼자 20년을 썩을 텐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텐가. 최진혁의 마지막 저항선이 무너졌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것은 분노의 포효이자 절망의 비명이었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전부 마동철 그 영감탱이가 시킨 짓이야. 돈을 받은 것도 그 새끼고. 한민준을 조용히 만들라고 명령한 것도 그 새끼라고.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댐이 무너지자 모든 것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마동철에게서 받은 지시, 박광수가 태영바이오 측과 접선한 내용, 돈을 나눈 방식까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미친 듯이 쏟아냈다. 최진혁의 신문실에서 그의 자백이 녹화되고 있는 동안 옆방의 박광수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수사관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돌려 그에게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는 최진혁이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특히 돈 관리는 박광수 그 형님이 다 했어요 라고 외치는 부분이 선명하게 들렸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박광수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제발 선처를 아는 것은 무엇이든 다 불겠습니다. 그에게는 동료에 대한 의리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쥐새끼처럼 살아남기 위해 최진혁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태영바이오의 이재성 상무 비서실장과 만난 날짜, 돈을 전달받은 장소, 차명 계좌 번호까지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마동철을 완벽한 주범으로, 최진혁을 행동대장으로, 그리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소심한 방관자로 포장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강원도 동해안의 한적한 어촌마을에 도착했다. 그녀의 차는 평범한 국산 세단이었고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한 등산객 같았다. 그녀는 민준의 사건 기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돌연 사라져버린 그 연구원 김판석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NIS의 비공식 정보망을 통해 그가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둔 채 이곳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작은 포구의 낡은 횟집 2층. 그가 머무는 허름한 민박집이 보였다. 서연은 무작정 쳐들어가지 않았다. 덫에 걸린 짐승은 극도로 예민한 법이다. 그녀는 차 안에서 잠복하며 그를 기다렸다. 2시간쯤 지났을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민박집에서 나와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김판석이었다. 서연은 그의 뒤를 조용히 쫓았다. 그가 다시 인적이 드문 방파제로 향했을 때 그녀는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소리 없이 그의 뒤로 다가섰다. 김판석 씨,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김판석의 어깨가 화들짝 떨렸다. 그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돌아섰다.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본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누구세요? 이재성 상무가 보낸 사람은 아닙니다. 서연의 말에 김판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당신이 저지른 일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러 온 사람입니다. 동시에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서연은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주변에는 평범한 행인으로 위장한 서연의 NIS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경호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보호죠. 이재성 상무가 당신의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김판석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에게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성이 주는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평생 이렇게 도망자로 숨어 지내는 겁니다.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게 되겠죠. 물론 이재성이 입막음을 위해 당신을 언제 정리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2번째 길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증언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한민준이라는 젊은 과학도에 짓밟힌 인생을 되돌려주고 당신의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는 길이죠. 물론 당신도 위중죄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을 받아 최대한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 가족의 안전을 내가 목숨을 걸고 보장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선택을 강요하는 제안이었다. 1시간 드리죠. 1시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이곳에 없다면
나는 당신이 첫 번째 길을 선택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보호 조치도 모두 해제할 겁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운명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김판석은 홀로 방파제에 남아 거친 파도를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두려움과 양심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마동철이 앉아있는 신문실 문이 열리고 윤태수 팀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최진혁과 박광수의 서명이 담긴 자필 진술서가 들려 있었다. 윤태수는 그 서류들을 마동철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다 끝났습니다. 마동철 씨. 마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읽어 내려갔다.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두 부하의 배신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도간에 든 쥐였다. 당신을 묶을 밧줄을 사준 자를 잡는데 협조한다면 마지막 자비는 베풀어 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당신 혼자 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요. 마동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늙고 지친 패배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동해의 방파제. 서연은 약속된 장소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1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도박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판석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리 단호했다. 하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돌아서서 위성전화를 꺼냈다. 북극성, 에코다. 수화기 너머로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핵심 증인을 확보했다. 모든 말이 준비되었다. 닷새 후 서울구치소 앞은 늦어름의 햇살로 눈부셨다. 하지만 그 어떤 햇살도 한서연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안개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마치 거미줄의 중심에 앉은 거미처럼 모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지휘했다. 그녀가 넘긴 증거들은 황진욱 부장검사의 손에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 부패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거대한 싸움의 결과가 지금 이 문이 열리는 순간 결정될 것이었다. gig! 육중한 철문이 마침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초췌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눈빛을 한 한민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어린 동생이 아니었다. 짧은 수감 생활과 그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는 온실 속의 화초 같던 천재 과학자를 강철처럼 단련시켜 놓았다. 그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나를 발견하자 잠시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이 오고 갔다. 미안함, 고마움, 안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 민준이 먼저 다가와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가늘지만 단단한 누나의 어깨가 느껴졌다. 누나,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울음기는 없었다. 서연은 말없이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강했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본 적이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유일한 가족인 동생에게 기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지휘관이었다.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에 가자. 민준아, 따뜻한 밥 먹어야지. 그녀의 담담한 한마디에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서연의 안가가 아닌 평범한 오피스텔. NIS에서 서연의 신분 보호를 위해 마련해준 임시 거처였다. 서연은 마동철, 최진혁, 박광수를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강민호 실장에게 요청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 그녀는 그들과의 마지막 매듭을 직접 지어야만 했다. 세 남자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마동철의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쭈글쭈글한 풍선처럼 볼품없이 무너져 내렸고 최진혁의 광기 어렸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박광수는 연신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교도소의 왕과 그 하수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이제 그저 몰락한 범죄자들이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혀졌다. 그들 앞에는 딱딱한 표정의 NIS 요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보았던 냉철한 커리어우먼의 모습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압도적인 카리스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 명의 여자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올수록 세 남자는 숨쉬기조차 힘든 압박감을 느꼈다. 고요함이 때로는 가장 큰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 앞 테이블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그들의 영혼까지 꿰뚫는 것 같았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박광수였다. 그는 소파에서 굴러떨어져 서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하자 최진혁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마동철도 결국 굴욕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동정심도 증오심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용서.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용서는 신에게나 구하는 거야. 나는 당신들에게 용서를 해줄 생각도 그럴 권리도 없어. 그녀의 말에 세 남자의 얼굴에 절망이 떠올랐다. 나는 다만 당신들에게 선택지를 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을 뿐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등 뒤로 펼쳐졌다. 당신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법정에서 그대로 받는 거야.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불법 감금 및 폭행, 아마 당신들 모두 최소 15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겠지. 마동철 당신은 주범이니 아마 무기징역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판사의 판결문처럼 냉정했다. 두 번째 길은 당신들이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거야. 단순히 당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재성과 태영바이오의 모든 비리를,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증언하는 거지. 태영바이오와 연결된 전개, 법조계의 다른 인물들까지 전부 당신들이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마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감형. 서연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물론 당신들은 죗값을 치러야 해.
하지만 당신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판사는 당신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수도 있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는 나도 몰라. 그건 당신들이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어. 이것은 용서가 아니야. 거래지. 그녀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양심이나 후회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즉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NIS에서 배운 심리전의 일부였다. 적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최진혁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재성 상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우리 가족들을 그건 걱정하지 마.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들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국가의 특별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완벽하게 보호받게 될 거야. 내가 직접 보증하지. 하지만 명심해. 만약 수사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거짓을 말하거나 정보를 숨기려 한다면 그 순간 거래는 끝이야. 그리고 당신들은 첫 번째 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 남자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들에게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다. 철저한 손익 계산의 문제였다.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더 짧은 형량을 위해 마지막 도박을 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마동철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만이 남아 있었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니, 검사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그의 말이 신호탄이 되어 최진혁과 박광수도 앞다투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저도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라는 무기였다. 이재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내부에서부터 폭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들의 협조 약속을 받아낸 순간 이 싸움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되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더 큰 정의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이다. 그녀는 등 뒤에 서 있던 요원에게 고갯짓을 했다. 요원들이 다가와 세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데려가. 서연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세 남자가 끌려나가고 방 안에 다시 혼자 남게 된 서연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동생이 풀려났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도 안도의 눈물도 아니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의 눈물이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주요 방송사의 아침 뉴스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온통 한 가지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속보 검찰. 태영바이오 본사 정역 압수수색, 이재성 상무 출국 금지, 단독 교정공무원 대거 비리 혐의로 체포, 대기업 연루 의혹, 심층 취재, KAST 천재의 몰락 사건, 조작 가능성 제기, 재심 청구, 사건은 태영게이트로 명명되었다. 언론은 검찰이 어떻게 이 거대한 비리의 꼬리를 잡았는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제보라는 설, 국정원의 비밀 공작이라는 설, 심지어는 정치권 암투의 결과물이라는 설까지.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모든 정보는 강민호 실장에 통제해 국가안보 위협 세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첩보 입수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한 젊은 과학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국가교정시설을 사유화하여 범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태영바이오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재성은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은 그는 카메라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번 수사가 경쟁사 SA그룹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법무법인과 돈으로 얽힌 정관계 인맥들이 이번에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착각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재성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연예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는 마치 황제처럼 행동하며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을 가르며 한 무리의 남자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황진욱 부장검사와 그의 특수수사팀이었다. 파티장의 음악이 멎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황진욱은 인파를 뚫고 곧장 이재성에게로 향했다. 그는 어떤 수식어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재성 씨,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이재성의 얼굴 바로 앞에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이재성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다.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누군지 몰라 당신. 어느 부서 소속이야? 당장 검찰총장에게 전화하겠어? 그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황진욱이 그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제 당신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이재성 씨? 아니, 피의자 이재성. 황진욱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순간 이재성은 깨달았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그가 믿었던 돈과 권력의 방패가 눈앞에 이 독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이 개새끼들아. 그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수사관 2명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쥐 죽은 듯 조용한 파티장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몇 분 전까지 파티의 황제였던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자가 되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추락은 그가 누려왔던 영광만큼이나 화려하고 또 비참했다. 이재성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태영바이오의 핵심 임원들과 비서실장, 민준의 사건을 조작했던 변호사와 연구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몇 주 후 세계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연일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마동철, 최진혁, 박광수는 증인석에 앉아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와 함께 태영바이오 측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김판석 연구원의 눈물 어린 고백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협박을 당했고 어떻게 한 젊은 과학도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를 흐느끼며 진술했다. 검찰은 한서연이 익명의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넘긴 디지털 증거들을 제시했다.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 암호화된 통화 기록, CCTV 영상 분석 자료 등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재성의 초호화 변호인단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최후 변론에서 이재성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랫사람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의 그 뻔뻔한 태도는 재판부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이재성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순간 법정 안팎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무기징역. 재벌 총수에 대한 전례 없는 중형이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마동철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도 각각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종결된 후 법무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교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교도소 내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고 비리 공무원들을 솎아내기 위한 특별감찰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며칠 뒤 한민주는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피해자로서 선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믿고 끝까지 싸워주신 분들 덕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한 명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과 끝까지 진실을 파헤친 검찰에게 감사를 표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저의 지식과 기술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정의와 희망의 가치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성숙한 모습에 기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한 명의 나약했던 천재는 거대한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거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한서연은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짐이 거의 다 꾸려진 낯선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 수인복을 입은 이재성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쳤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한 자의 분노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쁨도 만족감도 연민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리모컨을 들어 말없이 TV를 껐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작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을 등 뒤로 한 채 그녀는 다시 고요하고 평범한 일상 속으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언제나처럼 시끄럽게 돌아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태영 게이트라는 거대한 스캔들은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분명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대전 KAIST의 한 첨단 로봇 공학 연구소. 1년 전 절망의 무대였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연구실의 공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젊은 연구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리고 불안정한 천재가 아니었다. 시련을 이겨낸 강철 같은 의지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비영리 연구를 이끌고 있었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 기능을 구현하는 인공의수와 의족을 개발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첨단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상위 군인들에게 보급하는 프로젝트였다. 저희의 기술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민주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1년 전의 사건에 대해 물었다. 민주는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의 무게, 정의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의 대답의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대한 시련을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걸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 지방의 교정시설. 이곳은 중범죄자가 아닌 모범수와 경범죄자들이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곳이었다. 교도소 도서관 한 구석에서 최진혁은 검정고시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한때 그의 눈을 가득 채웠던 증오와 폭력성은 사라지고 서툴지만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한 교도관이 다가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발신인 주소가 없는 편지였다. 최진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뜯었다. 안에는 간단한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특정 단체의 로고가 박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어떤 단체인지 알지 못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회의 대가를 치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용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당신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카드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의 원격 법학 강의 수강권이 들어있었다. 최진혁은 그 카드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메마른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문제집 위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주 작은 희망과 참회의 씨앗 같은 눈물이었다. 서울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 창밖으로 고즈넉한 한옥의 지붕들이 내다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한서연과 강민호 실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1년 만의 만남이었다. 강민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민중군,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더군. 자네를 닮아서 그런지 아니면 자네와는 정반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에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강한 아이입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강민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이제 그만 돌아오지 않겠나? 자네를 위해 만들어둔 자리가 있네.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자네만큼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 썩은 곳을 도려내고 우리 조직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 집으로 돌아오게. 에코. 그것은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자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평화로운 오후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런 평범한 풍경들이었다. 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싸우는 법을 배웠지만 평생 어둠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켰던 이 평범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강민호는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네.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하나 준비했지.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특별자문위원 위촉장.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야. 신분도 철저히 보장될 걸세. 다만 우리가 시스템을 바로잡아 나갈 때 자네의 그 날카로운 시선과 경험이 필요하네.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감시자로서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등대가 되어주게. 서연은 위촉장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완벽한 균형점이었다. 더 이상 요원은 아니지만 그녀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길.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웃었다. 과거의 그림자를 모두 벗어 던진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새벽, 한서연은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안가도 임시 거처도 아닌 그녀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진짜 그녀의 집이었다. 책과 식물,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공간.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며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 위로 장엄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새벽이었다. 그녀는 떠오르는 해를 보며 지난 1년을 생각했다. 교도소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세 남자. 그녀는 그날 그들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마동철, 또 다른 이재성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하고 바로잡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적을 죽이는 것보다 적이 생겨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 싸움이고 더 가치 있는 승리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법을 아는 수호자였다. 그녀 안에 두 세계. 에코와 한서연은 마침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그녀는 화분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미소 지으며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이 새로운 새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눈부시게